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과 유통과 소비 트렌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연구원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유통, 소비 트렌드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산업들까지, 종목들까지 한번 챙겨볼 텐데요. 오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소비 침체의 유통주 울상, 주가 방향 결정할 소비 트렌드는? 자, 먼저 내수 소비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예산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좀 사실은 마찬가지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손해에 대해서 좀 보전하는 데 예산을 쓴다는 건데 이건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상반기에 좀 경기 이런 침체 분위기에도 추경을 편성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수가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에 어떤 직접적인 재정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해요. 근데 사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소비가 점차 위축될까요? 네, 뭐 제가 전략 산업팀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들의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맞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저희 전략부 산업 자료에 이제 따르면 그동안 화이트 컬러 직업이 30% 이상 많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그게 테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테크 관련된 화이트 컬러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제 이런 인력들이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거에 관련된 민간 소비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을 축소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동안 벌었었던 투자 소득이 줄어든다든지 고용률 하락에 따라서 노동 소득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 사치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지금 금리 동결이 됐고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작년 말부터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심리 지수도 5월달 보면 조금은 반등한 모습 보이고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쓰는 분들이 많아야 소비가 진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소비를 저해할 만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해외 소비 지출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국경이 막히면서 해외로 나가야 될 돈이 한국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덕분에 이제 백화점이나 명품, 호텔 이런 사치 소비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또 이거랑 반대로 인디 의류 브랜드들도 MZ 세대들이 이제 이런 소비에 참전을 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있던 상황입니다. 이제 2022년에 해외 소비 지출액을 보게 되면 약 17조 원 정도 지출을 해 있는데 이거는 19년 평균 37조 원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돈 쓰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에서 쓰게 된다. 그러면 해외 소비 지출액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에 쓰는 돈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외여행 시작과 함께 약 20조 원 넘는 돈이 해외로 흘러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에 좀 어두운 환경이네요. 이미 이제 작년부터 11월부터 월별로 100만 명 넘는 이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요. 3월까지는 19년 70% 되찾은 것으로 보이고 올해 뭐 당연히 80% 넘는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소비 경기의 바닥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관련한 그런 유통 주식들의 바닥은 언제 나올까, 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좋지 못하고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해외 관광객들의 유입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일지 올 여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내수 소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비가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뭐 크게 경기가 뭐
갑자기 뭔가 미중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한중, 뭐 한미 이런 무역 분쟁 같은 게 일어나서 크게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소비를 결정할 만한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긍정적인 요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해외 입국객의 입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해외 소비로 죄송해요.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작년에도 뭐 리오프닝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올해 초부터 정말 마스크가 해제됐고 정부에서도 정말 코로나 종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발표를 할 정도로 이제 리오프닝이 정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화장품 브랜드나 아니면 H&B 스토어에서도 그 마스크 해제와 더불어서 테스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시연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마트 같은 데서도 시식이나 시음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의류사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수요 의류부터 캐리어, 뭐 모자, 선글라스 이런 휴가 관련된 용품들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만큼 그만큼 외국인들도 한국을 오려는 수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떨까를 말씀드리면 1, 2분기 대비해서는 3, 4분기 기저가 확실히 좀 줄어드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반기 반등 기회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사실 작년에 실적 가장 좋을 때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 만들어 놓은 게 자유 소비재 합산 시가총액이랑 영업이익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 있었는데 이제 시가총액은 내려가는데 반면에서 영업이익은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떨어진 주가 대비해서는 실적이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반등 기회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백화점 호조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대 증가가 나왔어요. 뭐 적자 나고 있는 계열사도 있긴 하지만 롯데쇼핑도 1분기에 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은 좀 늘어난 추세에 놓여 있는데 시가총액은 좀 많이 적은 상태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 유통주의 저평가 매력이 좀 발산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다만 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 경기, 우리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수 소비도 마찬가지고 V자가 될지 U자가 될지 J커브가 될지 L이 될지 이런 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크게는 안 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크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5개년 평균으로 봤던 PER보다도 지금 뭐 20-30%씩 할인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빠지려면은 정말 뭐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오고 있긴 해요. 인구 감소. 네, 그렇죠. 0.7명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줄어들 한 중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동안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럭셔리 소비가 최근 들어서는 여행 소비 때문에 좀 줄어든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굳건한 건 명품 브랜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명품 브랜드가 최근 들어서 아시아와 키즈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루이비통 첫 프리폴 패션쇼 구찌의 크루즈 패션쇼 이런 것들 구찌 패션쇼가 경복궁에서 열렸잖아요. 이러면서 한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풀리게 되면서 유럽 명품 주식의 해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명품 LVMH를 비롯해서 이쪽이 큰 이유가 중국의 명품 소비 덕분인데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타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명품 소비 1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초등학생들이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면서 10대 아이돌들이 명품의 앰버서더가 되면서 이 초등학생들이 좀 더 명품에 대한 그 소비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 명품 소비 행태는 좀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등학생이나 이제 키즈들도 명품 시장에 뭐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이 사주시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 보면 명품 브랜드
매출이 조금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일반 고객들이 해외를 나가거나 서비스제에서 지출 못하는 비용을 명품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명품 매출이 이렇게 크게 신장을 했던 것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품 브랜드 매출에서 일반인 고객이 늘었었겠죠. 근데 이 일반인 고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럭셔리 굿즈고요. 중국어로는 사치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좀 변환시킨 게 명품입니다. 사실은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명품은 서민을 타겟팅을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인을. 그래서 명품 브랜드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기 어렵게 뭔가 제도를 만드는 거는 그쵸. 사실은 일반인들은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반인들이 계속 사서 코로나 기간 동안은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게 제가 명품 시장에 대해 보는 시각이고요. 아시아 키즈를 공략해도 명품 브랜드는 일단 성장률은 좀 둔화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아예 성장 둔화라고 보지는 않고요. 말씀 조금 워낙 고성장했으니까 팬데믹 때. 이게 성장률 자체는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작년이랑 재작년 합하면 거의 한국만 해도 30%, 40%에 달하는 명품 신장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까지 올렸어요. 네, 올해도 뭐 15, 20%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견조한 실적은 보일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럭셔리 시장에서 갖는 지위는 막강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명품 브랜드 매출에서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던 게 중국인들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작년에는 국경 폐쇄나 락다운이 되면서 거의 소비가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급락했던 이 중국 매출 타격분이 조금 옵셋되는 해가 올해,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성장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매출 베이스가 워낙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명품 LVMH 같은 경우 뭐 캐릭도 그렇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잖아요. 이거는 사실 타국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의 국가 매출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이 부분을 중국이 상쇄하면서 큰 성장률은 아니더라도 견조하거나 혹은 성장하는 모습 보일 수 있다는 점 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즈 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 아이들이 입을 수 있다는 거는 명품들이 키즈 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구 감소랑 부의 집중이랑 좀 연결되는 테마 같아요. 네네. 이제 명품 주요 타겟층은 당연히 고소득자일 텐데 이들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를 하니까요. 그래서 고소득자의 자녀를 새로운 소비 주체로 삼자라는 게 명품이 생각하는 뭔가 향후 소비 트렌드인 것 같고, 네. 현 세대가 이제 Y2K 감성에 굉장히 이제 향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명품을 입고 자란 키즈들도 이런 명품에 대한 락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명품의 소비 주체가 사실 중장년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MZ가 들어오자마자 신명품으로 불리는 뭐 마르지엘라, 발렌시아가, 뭐 톰브라운 이런 애들의 매출이 뜨기 시작했고요. 10년 후에는 이제 MZ들이 입는 이런 신명품이 지금 뭐 에루샤로 불리는 전통 명품의 자리를 대체할지 아니면 좀 MS를 늘려갈 수 있을지 이런 걸 보는 것도 뭐 명품에 있어서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불황 소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 때문에 편의점이 뜨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좀 더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요. 또 편의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뭐 위스키라든지 주류를 좀 늘리는 이런 것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이 둘의 시가총액이 유통주의 빅3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을 앞섰다고 합니다. 소비 침체가 가시화될수록 편의점 채널의 이런 방어적인 특성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지,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하반기 기대 모멘텀이 있을지 분석해 주시죠. 네, 요즘 편의점의 시가총액이 높아진 건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유통 채널에서는 편의점이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편의점 연간 성장률이 11%였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실적 측면에서 뭐 10%를 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까지도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소비를 많이 좀 조여갈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가장 특화된 채널이 편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식비예요. 그래서 외식보다는 편의점의 대체 식품이나 뭐 편의점 HMR 이런 것들로 좀 대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식품 비중, 편의점 내에서 식품 비중이 비식품을 좀 뛰어넘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출점수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출점수보다는 객단가가 올라가는 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사실 출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주도 가면은 뭐 편의점이 한 블럭마다 네.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게 성장률 전망을 높일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출점은 충분히 많이 됐고요. 이제 편의점이 해야 되는 건 객단가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직 편의점 객단가 8,000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8,000원이면은 뭐 백화점에 10만 원, 마트에 뭐 2만 원 이런 것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뭐 식사 대용으로 식품 카테고리를 더 넓히고 또 비식품 쪽 생필품을 이제 편의점에서 사거나 하면 비식품 카테고리로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객단가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출점수 둔화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저는 점진적으로는 소규모 점포라고 불리는 뭐 마트, 슈퍼, 무인 점포 그리고 뭐 그냥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는 맘앤팝 스토어 이런 거에 MS를 편의점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사실은 너무 좋아요. 전국 단위에 있는 근린, 뭐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점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배송이나 픽업 서비스에 있어서도 시너지를 낼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나올 여러 서비스라든지 또 확보할 제품군들에 대해서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따이궁 수수료 인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중국이 조금 리오프닝 하면서 또 한한령을 좀 해제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좀 경색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올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을 만한 그런 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준비가 분주합니다.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쪽으로 좀 공략을 많이 더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회복 전망에 맞춰서 1분기에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따이궁의 송객 수수료를 20-30%대까지 낮추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이 좀 들어와라 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반기 기대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송객 수수료를 낮춘 거는 사실은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면세업계가 따이공들한테 송객 수수료를 주는 거는 사실 이익단에서의 훼손이 일어납니다. 아, 네. 네. 그래도 많이 와라. 네. 그래서 이게 거의 40%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20%까지 낮춘 상황인데 네. 이 낮춰서 영업이익이 사실은 개선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송객 수수료를 주는 거를 덜 준 거라서 이제 따이공들은 안 오고 싶어 하죠. 왜냐면 제가 1,000만 원을 파는데 200만 원을 줬었어요. 송객 수수료 만약 40%면 400만 원을 줬었어요. 근데 네. 이거 2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왜 낮춘 거죠? 왜 낮춘 거냐면 네. 너무 영업이익이 훼손이 되고 그동안은 이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따이공밖에 네. 없었어요. 완전 정반대로 이해하고 예,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의존할 수 있는 매출 채널이 따이공밖에 없었는데 이제 개별 관광객도 들어오고 다른 이제 소규모 따이공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너희한테 주던 송객 수수료 조금 덜 줄게 네. 라고 해서 지금 사실 1분기까지는 면세 매출이 30%에서 40%까지 떨어졌었고요. 왜냐면 안 오니까. 근데 그만큼 저마진 따이공들도 안 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거의 더블업. 적자에서 흑자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예전 사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드 보복 때랑 지금 상황이랑 다른 거는 지금 중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더 빠질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가 F&F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네.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중국인들 입국자 보면은 전체 입국자 비중에서 약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풀려서 들어오면 너무 좋고 정말 면세나 이런 소비자 업계에서는 파티인데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전혀 타격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네요. 이제 재정비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면세점, 패션도 그렇고 뭐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이제는 중국만 보지 않고 글로벌을 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자,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을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또 평가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소매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고 그 안에서 의류 매출이 3월 한 달 동안 17.7% 늘었다는 수치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3월입니다. K-패션 기업들, 현지 진출한 기업 FNF 정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수혜를 FNF가 좀 받는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이제 FNF는 2020년에 중국에 정식 진출을 해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 매출에서 40% 정도가 중국에서 오는 매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직 K-패션의 중국 진출은 걸음마 단계죠. FNF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상장사들이 올해 중국이나 해외 진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이제 디자인이 좀 잘 먹히고 하다 보니까 중국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뭐 중국, 대만, 홍콩의 매출 꾸준히 내려고 하고 있는 데가 더네이처 홀딩스가 북경에 냈고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상해에 냈고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이 대만에 출점을 네. 시작했습니다. 네. 다들 4월에서 5월 중에 시작을 해서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뭐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FNF의 사례에서 저희가 봤듯이 이게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이거나 디자인이면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네이버를 접속 차단하긴 했지만 외교적인 이슈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컬처, K-아이돌 필두로 좀 패션 브랜드들이 이런 추세를 밀고 가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한국 화장품도 뭐 중국 화장품이랑은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뭔가 K-화장품이라는 아이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K-패션도 이런 한국이라는 프리미엄 을 좀 받아서 디자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K-패션도 K-화장품처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중국 로컬 스포츠 브랜드 뭐 안타, 리닝 같은 애들이 나이키, 아디다스의 매출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랬고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간 애국주의 심리에 기반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 해외여행이 점점 늘게 되고 중국인들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뭔가 보수적인 뭐 국산만 사용하는 이런 소비 추세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중국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의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새로 출정하는 그 기업들, 종목들도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생필품,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 트렌드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 둔화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중산층들이 이제 먹는 데 쓰고 생활에 필요한 것에 쓰느라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소비가 좀 감소하는 부분들 눈에 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 반사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월가에서 나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네, 저희 회사 전략팀에서도 말씀하신 게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소비 물가 둔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네. 이제 그나마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을 이제 필수 소비재나 음식료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필수 소비재에는 이제 의류도 포함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유통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제품을 유통하는 채널들한테는 사실 상승된 가격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 거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한계 소비 구간에 봉착을 하게 되면 아예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처럼 큰 인플레의 영향이 없어서 뭐 한계 소비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플레의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작년부터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플레를 가장 잘 반영하는 유통 채널은 편의점이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량 판매나 할인 판매를
인플레 시기에는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반영된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엔 소비자 물가 인플레가 더욱 심했기 때문에 편의점이 좀 이런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그게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은 뭐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덜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정말 최근에 나온 유통 소비 트렌드 다 짚어본 것 같아요. 하나 빠진 게 있다면은 이제 쿠팡이 신세계가 대결을 한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다. 이런 게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남았네요. 올해 소비 트렌드 정리하면서 탑픽 꼽아볼까요? 네, 이제 올해 소비 트렌드는 다들 이제 작년에는 초고가, 초저가 이런 극단적 소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백화점이나 유통 채널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이제 초고가 매출 신장률은 꺾이고 오히려 신명품의 매출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고가, 저가의 문제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에만 돈을 쓰는 디깅 소비를 올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예전처럼 뭐 사람들이 다 몰려서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고 나이키 범고래를 사고 이런 트렌드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서 좀 많은 트렌드에서 산업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니치 향수, 와인, 전통주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취미가 선진국형 소비 패턴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취미들이 일정 시장 규모를 만들어내면은 미국처럼 룰루레몬이나 뭐 달러 쉐이브 이런 멋진 소비재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 말씀드리면 유통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인 입국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따이공 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영업이익 개선 기대되는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패션에서는 이제 더네이처 홀딩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출점을 했고 또 티몰에도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PER 밸류에이션 5배에서 6배 구간으로 많이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유통 소비재 기업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